자, 여러분 한 가지 잔소리만 할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하실 때 어떤 내용을 공부하든 한 번만 듣고 이해되는 게 있었어요? 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해 오는 과정 중에. 31회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도 저도 민법 처음 공부할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업을 들으면 꼭 문제를 풀었어요. 기출을. 그럼 잘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당연히 안 풀려요. 50% 미만으로 맞힌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모르는 걸 정확히 거기서 판단이 가능해요. 아, 내가 이 개념을 모르는구나. 그럼 다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강의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그래서 다시 보면 한 70에서 80%가 풀려. 그리고 다시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공부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부한 내용을, 지금까지 정착물도 공부했죠. 그럼 이 공부를 우리가 다시 강의를 듣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강의만 듣는다면 3개월이 지난 다음에 3월 달에 초에 이 공부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럼 까먹었을까요? 까먹지 않았을까요? 까먹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마디 하겠죠, 제가. 여러분 전에 들으셨으니까 조금 더 기억이 남으시죠? 그럼 거기서 위안을 받는다고. 위안 받지 마세요. 이해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돼, 원래는. 네? 들어본 듯 한다는 건 이건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공부해놓고 제가 내드린 문제를 가지고 바로 풀어봤어. 그러면 바로 두 번째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제가 그 해설지를 자세히 달아놨잖아. 그럼 해설지를 보면서 다시 공부해. 해설지를 봤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그 부분만 동영상을 다시 돌려봐. 그럼 그 내용 완전히 끝나요. 한 번에 4번을 보는 거잖아. 그럼 그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돼요. 거의 대부분 이해돼.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그럼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돼요. 그래서 개론을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끝내주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2월 달까지 끝내버려야 돼요. 그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럼 공부해야 될 게 민법만 잘 정리하면 돼. 그럼 1차가 넘어가. 되세요? 개론이 70점대로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민법 공부가 정말 재밌어져. 왜? 개론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안 잡아놓은 상태에서 공부하면 끝까지 민법 공부하면 개론 떨어지고 개론 공부하면 민법 떨어지고 이게 왔다 갔다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2차를 넘어가진 못해요. 그런 공부를 하면 안 돼. 되셨죠? 지금처럼 열심히 따라오시는 거예요.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에 욕심이 많냐면 강의에 욕심이 많고 합격률에 거의 목숨을 건 놈이에요. 내가 가르쳐드린, 제가 수업을 진행해드린 분들이 다 붙었으면 좋겠어요. 되세요?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하면서 들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잘 못 듣고 혼자서 자습을 하면 그건 정말 효율성 떨어지는 거예요. 능률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질문.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거래활동에는 거래질서 확립이에요? 최유효이에요? 거래라고요. 거래. 그런 것들을 탁탁탁 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MM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 해드려도 여러분이 듣고 양이 많아지니까 까먹어져요. 당연히. 사람이면. 근데 MM으로 약간 유치하더라도 외워놓으면 그게 딱 기억이 난다고, 나중에는.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네, 합니다. 정착물이 있대요. 얘는 이제 뭘 설명드릴 거냐면 건물에 붙어있는 정착물의 여부를 판단할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이사를 갈 때, 우리가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고 이사를 들어와요. 그럼 그때 기존에 살던 사람이 떼어갖고 가는 게 있고 이삿짐 센터에 실어서 가는 것들이 있고 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러면 인터폰 떼어갖고 가요? 아니죠. 그럼 정착물이겠어? 동산이겠어? 정착물이라고요. 네? 인터폰이 있는 아파트와 없는 아파트는 가치가 차이가 나죠. 있는 게 더 가치가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 정착물이라고. 그럼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걔를 떼어갖고 가요? 안 떼어갖고 가죠. 그게 정착물이야. 그런 내용을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대단한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럼 붙박이장은? 이름이 뭐예요? 붙박이장이잖아. 그걸 떼어갖고 가. 자기가 이사 갈 때 신고 들어와. 당연히 걔는 정착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위치에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물건이죠. 처음부터. 걔는 정착물이라고. 그럼 은행 건물이 있어. 은행 건물에 금고를 설치해 놓겠죠. 크게.
그럼 걔는 정착물이에요? 동산이야? 정착물이야. 그걸 누가 떼어갖고 가? 기본 개념은 그렇잖아요. 근데 개인 금고 있죠? 집에 개인 금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친하게 지낼 거야. 개인 금고는 무겁지만 움직일 수 있잖아. 얘는 뭐예요? 동산이에요. 네? 수도꼭지. 정착물일 것 같아요? 동산일 것 같아요? 정착물이에요. 걔 떼어내면 수도꼭지가 욕실에 없어. 그럼 욕실의 가치가 올라가 떨어져?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욕실, 크게는 아파트, 그 건물의 주택의 효용가치 일부를 구성했잖아. 그런 게 바로 뭐라고요? 건물의 일부 정착물이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건물 있어. 이 건물에 이중창문이 있고 그림 액자가 있고 수도꼭지가 있고 인터폰이 있대요. 자, 이 네 가지 중에 딱 봤을 때 하나는 동산인 것 같은 느낌 드세요? 뭐 동산인 것 같아? 그림 액자? 얘 떼어낼 수 있어요? 아니, 이중창문 떼어낼 수 있어 없어? 떼어낼 수는 있는데 넘어질 뻔했네요. 떼어낼 수는 있는데 얘 떼어내면 얘 건물 자체에 훼손이 가해지죠. 네? 그러면 실제로 분리시켜 봤을 때 그 건물에 훼손이 가해지면 얘는 고정돼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고정된 걸 억지로 떼어내니까 훼손이 가해지잖아. 그럼 얘는 정착물이라고 판단하겠죠.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림 액자 말고 수도꼭지를 떼어냈어. 그럼 수도꼭지는 떼어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건물 전체에 훼손 없이 떼어낼 수 있어 없어? 돌리면 떨어지잖아요. 예? 훼손 없이 떼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왠지 고정된 게 아니니까 그냥 동산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얘를 떼어내면 전체 주택의 가치가 떨어지잖아. 효용가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으니까 얘는 뭐다? 정착물이라고 판단한다고요. 그럼 인터폰도 마찬가지겠네? 얘를 떼어낼 수는 있어. 건물에 크게 훼손을 가하지 않고 분리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떼어내면 효용가치 떨어지잖아. 예? 그 기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 액자는 얘 분리시킨다고 훼손 가해지지 않아요? 그림 액자를 떼어낸다고 건물에 훼손이 가해지지 않겠죠. 그 다음 그림 액자를 떼어낸다고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겠네요? 동산이겠죠. 지금 그 기준을 공부할 거라고.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영미법상의 정착물의 구분 기준을 여러 개를 공부할 건데 첫 번째 기준이 고정 여부와 효용가치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것이면 뭐? 정착물. 효용가치 일부를 구성했으면 정착물. 둘 중 하나면 정착물. 고정돼 있지도 않고 효용가치 일부도 구성하지 않았으면 동산. 그렇죠. 그 얘기야. 그래서 분리를 시켜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더니 훼손이 가해졌어. 실제 떼어봤더니 훼손이 가해졌대. 그럼 고정된 걸 억지로 떼어냈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판단? 정착물. 훼손이 가해지지 않았어.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뭔데? 동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무조건 동산으로 가면 안 되고 효용가치가 떨어졌어. 얘를 떼어냈더니. 아까 수도꼭지 인터폰 기억하라고요. 훼손 없이 떼어냈지만 효용가치가 떨어져 버렸다면 효용가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으니까 얘는 뭐? 정착물. 그렇죠. 그럼 효용가치도 떨어지지 않았어. 훼손 없이 분리 가능하고 효용가치도 떨어지지 않으면 얘는 동산. 됐나요? 그래서 지금 이 공부한 내용으로 문제를 풀면 돼. 뭘 풀면 되냐면 얘 물리적 여부와 효용가치 여부를 둘 다 따진 거죠, 지금? 이 문제를 풀면 돼. 훼손 없이 분리 가능한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OX? 훼손 없이 떼어낼 수 있는 물건은 다 동산이다. 틀렸죠? 효용가치가 떨어졌다면 효용가치 일부를 구성했으니까 얘는 정착물이잖아. 네? 최종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구분기준 하나를 공부한 거예요. 두 번째. 자, 냉난방기 세트가 있고 창문 세트, 은행 건물, 금고가 있고 빌트인 식기세척기가 있고 붙박이장이 있대요. 딱 보는 순간 얘들 다 떼어낼 수 없는 느낌 드세요? 딱 보는 순간 붙박이장은 그 위치에 처음부터 장을 짓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했잖아요. 얘는 뭐로 본다? 정착물로 보겠다는 구분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 기준이 여러 개라고. 첫 번째 구분 기준 공부했고 이게 두 번째라고요. 그래서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 제작된 건 뭐로 본다? 뭐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그러니까 얘들은 다 정착물이죠. 그런데 장롱이 있어. 장롱. 우리가 이사 탈 때 갖고 다니는 장.
걔는 정착물의 동산이에요? 동산이죠. 책상. 동산이죠. 의자. 동산이에요. 금고. 개인 금고. 동산이라고. 됐나요? 그 다음 이번엔 가스레인지와 진열대와 선반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을 임차했어. 내 임차인이야. 지금 빌려 쓰고 있어요. 근데 봤더니 가스레인지가 없어. 그럼 생활의 편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스레인지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스레인지를 임대인이 설치해 줄 수도 있고 임차인이 설치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세요? 상업용 건물로 빌렸어. 그래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진열대, 선반 등을 설치할 수 있겠죠. 그럼 얘들을 설치했을 때 임대인이 설치해 줄 수도 있고 임차인이 설치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기준. 임대인이 얘를 설치해 줬으면 가스레인지를 임대인이 설치한 가스레인지예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떼어갖고 가면 신고 들어와 안 들어와? 경찰에 신고해. 신고. 그러니까 얘는 떼어갖고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정착물인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설치했어. 똑같은 가스레인지를. 그럼 방 뺄 때 떼어갖고 가겠죠? 지가 설치했는데 안 떼어가? 가스레인지를 본인이 살면서 임차 기간 중에 자기가 설치했다고. 근데 내가 그걸 냅두고 가? 난 천사야? 떼어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다? 동산. 지금 그 얘기랑. 그러니까 결론은 당사자 관계에 의해서 누가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정착물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또 구분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래서 설치자가 임대인이면 떼어갖고 못 가니까 뭐고? 떼어갖고 못 간다는 얘기는 고정돼 있는 거란 얘기잖아. 정착물이고. 임차인이 설치하면 떼어갖고 가니까 뭐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이게 시험에 정착물 분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MM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당연한 얘기야.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들고 간다. 동의하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로 본다? 동산. 부동산의 일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번에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에서 광의의 부동산을 본대요. 자, 아까 우리 협의 부동산 봤던 거 기억나세요? 좁은 의미 봤잖아. 그 이제 넓은 거 봐야 되겠죠. 그럼 광의는 좁은 의미에 무언가가 더해지겠죠. 그러니까 넓어진 거 아니야. 그럼 이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하나를 더한대요. 준부동산이라는 걸 더한대. 자, 저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선서를 해보세요. 자, 선서하는 자세를 취해. 보통 오른손을 들고 이제 선서를 하는 거죠. 나는 준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으로 본다라고 본다. 자,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준이 들어가는 건 원래 그게 아니야. 근데 무엇무엇에 준한다라고. 준한다. 그럼 그것으로 보기로 한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럼 비슷하니까 비슷하지 않으니까? 비슷한 뭔가가 있으니까 부동산에 준하는 것을 보는 거야. 그럼 질문.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일까요? 얘가 뭐였어요? 얘가? 아니, 얘가 협의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민법상 부동산이었잖아요. 민법 99조 1항에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조문이. 네? 그럼 얘가 민법상의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야? 아니야? 아닌 걸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걸로 똑같이 보는 거지. 이게 준부동산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또는 준한다, 의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됐어요? 그럼 자, 부동산의 특성 중에 중요한 특성. 토지 건물은 싸요, 비싸요? 보통 비싸죠. 경제적 가치가 커. 토지 건물 저당 잡히고 돈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건물을 소유자는 건물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건물 팔아도 돈 들어와요? 매각해도? 그럼 매각 이외의 방법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나요? 걔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릴 수 있죠. 됐죠? 이게 부동산의 중요한 특성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있는 거야. 포크레인이 있어요. 포크레인. 중장비. 그럼 중장비는 경제적 가치가 커요, 작아요? 크죠? 크잖아요, 여러분. 경제적 가치가 크죠? 그럼 걔는 소유권을 인정받을 때 그 자체에 앉아있는 사람이 무조건 소유권자예요? 자, 제가 찬 시계는 제가 차고 다니니까 제 거죠.
그러니까 점유로서 소유권을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동산이라고. 근데 부동산은 내가 상시 점유를 할 수 없잖아. 그럼 내가 잠깐 떨어져 나갔더니 다른 사람이 점유하면 걔 거 그러면 난리 나죠. 똑같아. 포크레인도 그러면 안 되겠죠.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뭐는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경제적 가치가 큰 동산이죠. 그럼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 걔 저당 잡히고, 그러니까 걔는 무슨 등록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이건 누구 거 이렇게 등록해 놓을 것 같죠? 자동차도 누구 거 등록해 놓죠? 경제적 가치가 크니까 작으니까? 크니까. 그리고 상시 점유가 어렵잖아. 그런 물건들, 그러면 걔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릴 수 있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준부동산이라고. 개념이 이해가 돼요? 그럼 볼까요? 이제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라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X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준부동산은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보기로 한 것이다. X라고요. X. 민법이 아니라 다른 관련 법규. 자동차면 자동차 관련 법규. 중장비면 중장비 관련 법규 등에 의해서 부동산과 똑같이 보기로 한 거죠. 됐나요? 그래서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인데 아닌데, 원래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과 똑같이 보기로 한 거죠. 그때 왜 보냐면 소유권을 인정받는 게 부동산은 토지, 건물은 등기부 띄워보면 거기에 등기권자, 등기된 사람이 소유권자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소유권을 등기,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춘대요. 얘도. 근데 그 법률이 다른 법률인 거야. 그 관련 특별법에서. 여기까지 됐죠? 이게 준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이래요. 그래서 예로서 자동차, 건설기계, 중장비, 타워크레인, 포크레인 등등등 있죠. 그리고 선박 20톤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작은 통통배 말고 20톤 이상 선박. 그리고 항공기가 나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6, 해, 공, 탈 것 세 가지? 얘는 나중에 또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듣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이 있대요. 공장재단은 설명드려 볼게요. 이런 거요. 여러분 예전에 깡패들이 있었죠. 조직폭력배들. 그래서 이정재 사단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정재 사단, 뭐 종로 사단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인시대도 안 봤나 보네? 본 게 없어요. TV를 보는 사람도 저밖에 없나 봐. 그래서 이정재 사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인 단체예요. 그게 사단이야, 사단. 네? 재단은 재산을 모아놓은 거죠. 재산을 모아놓은 단체라고. 그럼 공장재단은 공장 딱 들어가 보면 생각해 보세요. 그려보세요. 토지 있어요. 밑에 토지 있잖아. 그 다음 건물 올라가 있죠. 컨베이어 벨트 깔려 있죠. 그 안에 전선등 다 연결돼 있죠. 그러면 그 공장주가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에 돈 빌리러 갈 때 건물만 담보 잡히는 게 돈을 더 많이 빌리겠어요? 토지만 담보로 잡히는 게 돈을 많이 빌리겠어? 공장 안에 있는 재산을 다 모아놓은 게 돈을 많이 빌리겠어? 다 모아놓은 거. 그게 바로 뭐다? 공장재단의 개념인 거예요. 되세요? 이 개념이라고. 그 광업재단이 있고 광산 내에 이런 것도 있어. 어업권,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임목 등이 들어간대. 자, 임목은 어디에도 들어가요? 지금 약간 헷갈리지 않아요? 협의회 부동산에 적어볼게요. 협의회 부동산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정착물에 독립정착물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독립정착물에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독립건물 명작? 독립건물 명작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나중에 가면 외워져요. 지금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럼 독립정착물에는 임목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임목이었잖아요. 그럼 임목은 보기에 따라서 뭐이기도 하고 준부동산이기도 하고 협의회 부동산의 독립정착물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얘를 구분하는 문제는 역사상 나온 적이 없고 나오지 않아요. 근데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는 분들이 꼭 이 질문을 해요. 임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는 뭐이기도 하고 준부동산이기도 하고 협의회 부동산에도 포함되는 아주 특이한 애라는 거죠. 그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인목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독립정착물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됐죠?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론반 수업을 이렇게 3주를 더 늘려서 하는 이유가 그냥 기본이론반을 8주 안에 끝내면 이런 걸 설명할래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됐죠? 네. 제가 뭐 했죠, 지금? 지워버렸죠. 외운다, 외우지 않는다? 준부동산의 종류를 절대로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준부동산의 개념이 뭔지만 알면 돼. 경제적 가치가 크고 작고 큰 놈들 중에 상시 점유가 어려운 물건들, 그리고 얘들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릴 수 있는 것들, 그게 바로 준부동산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네. 근데 시험 문제에 이 준부동산을 의제부동산이라고도 해요. 부동산을 의제한다.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을 의제한다 그러면 그게 아닌데 그것을 본다라는 게 의제예요. 준한다. 똑같은 표현. 됐습니다. 최종 정리. 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 이제 최종 정리를 잘하면 돼요. 네, 잘 보세요. 힘내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이죠? 첫 번째. 협의의 부동산은 어디에서 정의가 돼 있죠? 그렇죠. 민법.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이니까 법률적 개념이겠죠. 그 다음, 준부동산은 민법이 아닌 관련 법규에서 부동산과 똑같이 보기로 한 거죠. 등기 등록의 수단을 거치니까. 공시수단으로. 그러니까 얘도 법률적 개념이죠.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을 보기로 한 거 아니야. 됐나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더하면 무슨 부동산이에요? 넓어져야지. 광의의 부동산인 거지. 됐죠? 네. 우리는 법률을 잘 알아요, 몰라요? 솔직하게 고백해봐. 법률을 잘 알아, 몰라?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애들이 나오면 얘들은 다 뭐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자, 생각해보세요. 위치라는 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공간도 뭔지 알잖아요. 자산이 뭔지 알잖아. 자본도 뭔지 알잖아. 준부동산 오늘 처음 들었잖아. 에? 협의부동산도 처음 들었잖아요.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처음 들었잖아. 그런 건 다 뭐라고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이게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뭐로 간다? 법률적 개념. 자, 경제적 개념. 자산을 모으고 자본을 모으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상품을 내다 판다. 시장 경제. 그래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 경제적 개념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경제는 앞으로 돈 수입 비용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경제적 개념. 자산을 모으고 자본을 형성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상품으로 내다 판다. 이게 다 경제활동이죠. 이걸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이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왔었다는 얘기예요. 박스에 온갖 것들을 다 주고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인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인지. 그럼 보자마자 알아야 될까요? 한참 생각해야 될까요? 보자마자. 그렇죠. 그 다음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물리적 자를 붙였을 때 자연스러우면 걔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물리적인 위치, 자연스럽죠.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자연, 물리적인 환경,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얘들은 다 물리적 개념이에요. 그 다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부동산은 유용성의 판단이 중요한데 유용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부동산의 위치. 대답해 보세요. 경도 위도상의 위치를 뭐라고 한다고요? 절대적 위치. 그게 자연적인 위치죠. 인간이 지하철을 설치하고 규제를 많이 가하고 등등등은 규제가 많이 되어진 지역은 되기 전에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 위치가 낮아진다?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맞아요? 그런 게 무슨 위치? 상대적 위치. 그래서 뭐가 끊임없이 변하니까? 인간이 부여하는 상대적 위치가 끊임없이 변하니까 장기적 배려 예측이 필요하다. 그 다음 MM. 물리적 자를 앞에 붙였을 때 자연스러우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몇 번 연습해 보세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 됐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보세요. 별이 몇 개예요? 4개.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부동산의 개념의 구분은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얘는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나와요. 1번.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푸실 때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 얘 꼭 이렇게 X를 치고 푸세요. 실제로 풀 때는. 왜냐하면 문제 중에 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이런 걸 정말 많이 실수해요. 틀린 걸 고르라고 했는데
정말 본인이 잘 아는 옳은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체크하고 넘어가요. 안 할 것 같죠? 실제로 그렇게 틀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X, 5, 5, 5 이런 식으로 해서 X를 찾아서 답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면 5 해놓고 XX, 5, 5 찾아서 답을 체크. 그래야 안 헷갈려요. 자, 이제 1번 들어갑니다.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5조. 2번.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자, 민법에서 부동산이래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5조. 이거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그러면 X였어요. 맞죠? 다시 3번.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위아래 미치는 거 맞죠? 그 다음 4번. 토지의 소유권 공시 방법은 등기에 의한다. 맞죠? 등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5번.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X죠. 29의 기출문제잖아요. 독립정착물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해볼까요? 독립정착물 어떻게 외운다고요? 여러분. 그 광고를 보면 앱솔루트라는 그 이유식이 있어요. 그게 이유식의 명작이야.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네요, 또. 그래서 독립건물 명작이라고 기억을 해보라고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독립건물 명작. 예, 됐어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이제 부동산의 분류를 공부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다른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건 꼭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릴 거야. 우리 기본서를 보면 문제가 뒤에 붙어 있어요. 기출문제 등이. 이름이 예상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다 기출문제를 넣어놨어. 왜냐하면 부동산 학교는 기출문제가 85% 이상 나와요. 매년. 그럼 다른 예상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어요? 기출문제만 풀면 되겠어요? 기출문제는. 저는 쪽집게 강사예요. 진짜로. 왜 쪽집게일까요? 아니. 부동산 학교는 시험은 기출문제에서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요. 그럼 기출문제만 제대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전 쪽집게 강사가 되겠죠. 네? 그럼 강사가 개론 수업을 하면서 쪽집게를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기출문제를 분석 안 하고 본인의 뇌피셜로 만든 예상 문제만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부터 뭘 볼 거냐면 우리 교재 부동산의 분류라고 돼 있는 내용 38페이지 내용부터를 볼 건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꿨어요. 여기만 보세요. 그리고 교재를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잘 보시고 힘냅니다. 잠깐만 기지개 한번 쫙 펴보세요. 얘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 얘 무조건 한 문제는 나와. 토지의 분류는. 자, 이제 여기 보시고 힘내고. 부지와 택지와 대지가 있대요. 이제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를 공부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분류도 어디에 따른 분류인지가 달라요. 자, 첫 번째. 토지 전체를 둘로 쪼갤 거예요. 어떻게 쪼갤 거냐면 건축할 수 있는 토지와 건축할 수 없는 토지로 쪼갤 거예요. 그럼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짓는 건가요? 공장을 위해 짓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주상공. 주가 뭐예요? 주거용. 그 다음 상은 상업용. 공은 공업용 건물이에요. 그럼 얘들을 지을 수 있는 땅은 건축할 수 있는 땅이네요. 부르는 용어가 있겠죠. 그 다음 이번엔 하천 위에 건물 지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하천 택지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절대 안 하기 때문에. 하천 부지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럼 철로 위에 건물 지어요? 못 짓죠? 철도 택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철도 부지는? 들어봤죠? 그러면 지금 하천 철도는 건축할 수 없는 땅이죠, 지금? 얘들은. 그럼 얘를 또 부르는 용어가 별도로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할 수 있는 땅과 건축할 수 없는 땅을 다 포함하는 토지 용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지예요.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학교 건물 지어요? 학교 운동장에 건물 올리잖아요. 학교 부지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그럼 건물 짓는 땅 건축 부지라고도 하죠. 건물 부지라고 한다고요. 그럼 부지란
건축할 수 없는 땅만을 일컫는다. 건축할 수 있는 땅까지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다. 가장 포괄적인 용어가 부지예요. 그래서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로서 가장 포괄적인 용어래요. 그래서 땡땡 부지라고 얘기하면 땡땡이 그 부지의 용도예요. 하천 부지는 하천으로 쓰이고 있죠. 철도 부지는 철도로 쓰이고 있죠. 학교 부지는 학교로 쓰이고 있잖아요. 됐나요? 이게 부지예요. 자, 다시 보세요. 지금 뭐가 왔다 갔죠? 왔다 갔죠?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얘가 택지래요.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부르는 토지 용어는 뭐다? 택지랍니다. 근데 얘가 건축법상의 대지와 용어가 범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건축법상의 대지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건축할 수 있는 땅,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인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택지는 주상공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예요.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토지인 거예요. 왜 이용될 토지가 중요하냐면 저 보세요, 여러분. 택지 조성공사 한다고 얘기했었죠, 아까. 그럼 택지를 조성한다는 얘기는 농지, 임지였던 건물을 바로 올릴 수 없는 땅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조성한 거죠. 그럼 택지 자체를 분양하기도 하나요? 분양받아서 그 위에 건물을 짓겠죠,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럼 그때 주상공이 지어져 있어요? 아직 짓지 않았어? 아직 지어져 있지 않지만 지을 용도로 지어진 토지니까, 만들어진 토지니까 뭐라고 해요? 택지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택지는 주상공이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까지 포함하는 거라고요. 됐죠? 그 다음 이제 공장과 관련된 토지는 얘는 지목, 토지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 공급법으로 바뀌었는데 이름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 법에 의해서 토지의 목적, 토지의 이름을 28개를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그게 지목이에요. 지목. 네. 그래서 전답, 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이따 바로 보여드릴 텐데. 그때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건축할 수 있는 땅은 기본적으로 대라고 해요. 건축할 수 있는 땅은 뭐라고 한다고요? 대라는 지목이 있는 거예요. 얘랑 달라요, 지금. 얘는 대지고 얘는 대입니다. 얘는 지목이에요. 그때 이 지목은 주거용, 상업용 건물만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뭐가 빠졌네요? 공이 빠졌어요? 공이 빠진 이유는 공장은 위험도가 높은 건물이죠. 그러니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별도로 지목을 뽑아놨다고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장용지라고 별도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별도로 있다고요, 얘는. 그러니까 지목상의 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러면 X죠. 공장 빠지는 거 이해되세요? 왜 빠졌는지 이해되세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됐죠? 그래서 대지와 건축법상의 대지는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 지목의 대는 주상을 지을 수 있는 땅. 그 범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왜 다르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지목이 별도로 있다. 무슨 용지다? 공장용지.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개념이 있대요. 토지의 분류가 대분류가 있고 이제 소분류가 쪼개질 텐데 대분류 굉장히 쉬워요. 건물 짓는 토지가 있고 농사 짓는 토지가 있고 나무 심는 토지가 있대요. 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건물 짓는 땅, 농사 짓는 땅, 나무 심는 땅. 셋으로 쪼개진다가 느껴지세요? 그렇겠죠? 그럼 건물의 종류가 여러 개일까요? 아까 주상공이라며. 그럼 농사의 종류도 여러 가지 농사가 있겠죠? 밭농사, 논농사. 그렇죠? 나무, 심는 나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이 짓는 토지를 건물 짓는 토지 이렇게 얘기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리 부르는 말이 있겠죠. 얘를 뭐라고 해요? 택지. 그럼 농사 짓는 땅은 농지. 나무 심는 땅은 임지라고 해요. 임지. 숲을 임자. 되셨죠? 그러니까 택지, 농지, 임지로 크게 분류를 했어. 그리고 얘들을 소분류로 쪼갤 수 있어요. 그럼 건물의 종류는 아까 주상공이죠? 농사의 종류는 전답과래. 밭농사, 논농사.
밭전자, 논답자, 과수원, 전답과. 그 다음 임지, 나무의 종류는 용재림, 신탈림으로 구분된대요. 해 구분할 필요 없지만 한 번만 말씀드려볼게요. 용재림은 재료로 쓰이는 나무예요. 건물 지을 때 기둥 올리나요? 그런 것들이 용재림의 대표 주자라고 보면 돼. 그 다음 신탈림은 탄으로 쓰이는 나무야. 탄. 땔감용 나무가 신탈림이에요. 고개를 연신 끄덕일 필요 없어. 안 나와. 그냥 그 구분이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임지가 택지로 바뀔 수도 있을까요?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도 있을까요? 근데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의 경험상 택지를 농지로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맞아요? 근데 어떤 지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 어떻게 발생할 수도 있냐면 그 지역 자체의 토지가 농사를 지면 사과가 정말 고품질의 사과가 생산이 돼요. 그럼 그 땅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건물 짓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게 훨씬 더 유용할 수도 있죠. 결론. 대분류 상호간에 바뀌는 중의 토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럼 이 소분류 상호간에 바뀔 수도 있을까요? 주택을 지어서 이용하고 있었는데 걔를 헐고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도 있을까요? 왔다 갔다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바뀌어지고 있는 중의 땅을 크게 바뀌고 있는지 작게 바뀌고 있는지에 따라서 후보지 이행지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와. 그래서 이때 대분류 상호간에 바뀌어지고 있는 중의 토지를 얘를 뭐라고 하냐면 후보지라고 해요. 무슨 지? 후보지. 얘는 대분류 상호간에 크게 바뀌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행지는 동일 대분류, 건물 짓는 토지 안에서 건물의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농사 짓는 토지에서 농사의 종류가 서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 대분류한 소분류 상호간의 이행 중이면 바뀌고 있으면 이행지라고 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단계를 더 가보면 제가 수업하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려울 수 있냐면 원래는 저도 예전엔 그렇게 강의를 했었지만 기초입문 과정에서 살짝 맛을 보고 기본이론 과정에서 조금 발을 담그고 심화이론에서 깊게 담그고 그 다음 문제풀이에서 문제풀이를 또 별도로 해주고 이렇게 수업을 해요. 그럼 당연히 듣는 사람은 서서히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거니까 뜨거워가 안 될 수 있어. 편할 수 있다고요. 듣는 데는. 그런데 그렇게 들으면 실제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게 되는 시점이 너무 늦어. 그렇게 되면 문제풀이하는 7, 8월 달에 비로소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론만 듣다가.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로 동차를 갈 수가 없어. 저의 목표는 개론 점수의 고득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동차 합격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문제 나오는 내용들을 다 이 안에 집어넣어서 이론을 설명하니까 어렵겠죠. 견디세요. 견뎌내야 돼. 네? 됐죠? 그러면 이제 지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지목이 28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이제 하나의 이슈냐면 대분류 상호간에 크게 바뀌는 토지를 뭐라고 그랬죠? 바뀌는 중의 토지를? 후보지. 동일 대분류 안에서 소분류 상호간에 바뀌면? 건물 짓는 땅인데 건물의 종류가 바뀌고 있으면? 이행지. 농사 짓는 토지인데 농사의 종류가 바뀌고 있으면? 이행지. 나무 심는 땅인데 나무의 종류가 바뀌고 있으면? 이행지. 그런데 농사 짓는 땅이 건물 짓는 땅으로 바뀌고 있으면? 후보지. 느낌 꽂히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바뀌고 있을 때 지목이 반드시 바뀌는 게 있고 지목이 바뀔 때도 있고 바뀌지 않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후보지, 이행지 둘 중에. 그럼 느낌이 딱 꽂히는 게 크게 바뀌면 토지의 목적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아니, 크게 바뀌면 토지의 이용 목적이 바뀌어? 안 바뀌어? 무조건 바뀌지. 그러니까 후보지는 지목 변경이 반드시 되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내용에서 여기서 대분류 상호간은 무조건 바뀐다고 그랬어요. 볼까요? 얘 주상공 지을 수 있는 땅 주상은 대죠. 지목을 정해보는 거야. 얘 대였어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뭐였죠? 얘만 따로 뽑아서 공장 용지라고 한다고 그랬죠. 맞나요? 그럼 농지는 전이에요. 지목이.
답은 답이야. 과는 과야. 과수원. 얘들이 지목이에요, 그냥. 그 다음 용재님, 신탈님은 지목이 둘 다 임야예요. 임야. 됐나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얘로 바뀌면 무조건 지목 바뀌죠. 여기서 얘로 바뀌면 무조건 지목 바뀌죠. 여기서 바뀌어도 지목 무조건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후보지는 지목 변경이 반드시 돼요? 반드시 돼요? 근데 이행지의 경우에 잘 보세요. 지목 변경이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뀌고 있으면 주거용지 지목 되죠. 상업용지 지목 되죠. 그럼 상업용지로 바뀌고 있으니까 상업이행지란 말이에요. 얘 지목 변경 없죠. 지금 지목 변경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행지의 경우에. 그런데 이번에는 상업용지가 공업용지로 바뀌고 있어요. 상업용지가 공업용지. 그럼 상업용지는 지목이 뭐예요? 되죠. 공업용지는 지목이 뭐야? 공장용지. 지목 변경 생겼어요, 안 생겼어? 생겼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생길 때도 있고 생기지 않을 때도 있는 거지. 결론. 잘 보세요. 이게 머릿속에 처음에는 어려워. 헷갈리고. 크게 바뀌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후보지. 동일 대분류 안에서 작게 바뀌는 건? 이행지. 건물의 용도가 서로 바뀌는 건? 건물의 용도가 서로 바뀌는 것. 이행지. 이행지. 농사의 종류가 서로 바뀌는 것. 이행지. 나무를 심는데 나무의 종류가 바뀌는 것. 이행지. 이거라고요. 그런데 농사 짓는 땅이 건물 짓는 땅으로 바뀌고 있어. 후보지라고. 후보지. 됐나요? 그 내용인 거야. 그럼 크게 바뀌면 지목 변경이 반드시 생겨요? 생기지 않아? 생겨요. 근데 작게 바뀔 때에는 생길 때도 있고 생기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때 키는 전환 중, 이행 중일 때만 후보지 이행지예요. 전환 중, 이행 중일 때만. 얘 바뀌어지면 바뀌어진 놈을 불러줘야 돼.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대통령 후보예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대통령이 되고 있는 중일 때는 대통령 후보죠. 맞아요? 대통령이 됐어. 근데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 후보님 따뜻하게 인사하면 한 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아,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뭐라고 불러줘야 돼?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돼요? 맞죠? 그래서 대분류로 바뀌면 뭐라고요? 후보지. 만약에 정말 기억이 안 나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대분류는 후보지라고. 제발 저의 바람은 이것까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해했으면 좋겠어. 가끔 또 말로 정말 엄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암기하는 방법만 가르친데 지금 계속 이해를 시켰죠. 나만큼 이해를 시킨 사람이 없어. 근데 이걸 기억을 못하니까 암기 방법을 책으로 만들어준 거야. 근데 이걸 못 외운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는 암기하는 게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본인 선택이라고. 됐어요? 그럼 아까 잠깐만 여기서 하나 질문할게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거야. 자, 여기 잘 보세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대. 그럼 얘는 뭐예요? 첫 번째, 후보지야, 이행지야? 네? 후보지죠? 그럼 얘는 무슨 후보지예요? 택지로 바뀌고 있으니까 택지의 후보지죠? 맞나요? 바뀌어지는 중이라면 지금 그 얘기야. 근데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내냐면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진 토지 이렇게 준다고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진 토지. 그럼 걔는 뭐야? 택지지, 택지. 전환된 후에는 전환된 놈을 불러줘야 되죠. 이해되죠? 그 다음 이제 뭐의 함정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냐면 이런 함정이 빠져. 마음속으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무슨 결정을 했냐면 나는 공부를 굉장히 요령 있게 잘해.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을 해놓은 거야. 택지, 농지, 임지 세 가지 단어가 나오면 얘는 후보지. 얘 말고 다른 애들이 나오면 이행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요? 그랬더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전이 주거용지로 바뀌면 그럼 이렇게 외우신 분은 저기 봐도 택지, 농지, 임지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죠. 그럼 얘를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행지라고 대답한다고. 근데 얘는 이행지가 아니죠. 후보지지. 왜?
밭농사 짓는 땅이 건물, 주택 건물 짓는 땅으로 바뀌어지고 있잖아. 크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택지 후보지지. 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분류를 볼까요? 맹지와 대지라는 게 있답니다. 자, 첫 번째. 맹이는 앞을 못 보시는 분이죠. 이를 맹자가 있죠.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맹자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맹자의 한자가 얘가 이를 망자의 눈목자죠. 원래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맹지는 앞을 못 보는 땅이에요. 뭔가를 못 봐. 근데 뭘 못 보냐면 도로를 못 봐. 도로에 접한 면이 없어서. 그럼 도로가 없는 땅에 건축을 해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불나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도로에 접하는 면이 없는 땅은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맹지의 경우에는 가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그럼 맹지의 소유자는 맹지가 도로에 접하는 면이 없어서 도로를 못 본다는 이유로 건축할 수 없어서 가치가 낮으면 눈을 뜨게 해주고 싶을까요? 도로에 접하는 면을 만들어주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도로에 접하는 면을 넓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도로에 접하는 면은 좁고 도로가 있으면 여기에 A의 토지가 있어서 얘는 도로에 접하는 면이 없어서 얘가 맹지인데 얘 도로에 접하는 면을 좁게 만들어주겠죠. 뭐 2m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토지가 도로에 접하는 면은 좁고 안이 넓어지는 토지의 모양이 나타나나요? 흡사 자루처럼. 그래서 얘를 자루형 택지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좁은 통로로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 토지를 뭐라고 한다? 대지. 아까 대지 공부했죠? 이 대지와 그 대지는 한자가 달라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법상의 대지는 흑토자가 들어가 있고, 잠깐 여기 보실래요? 대가 있는데 흑토자가 들어간 대자가 있고 옷 이자가 들어가 있는 대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 건물은 땅 위에 지어요.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 땅, 건축법상의 대지는 뭐고? 흑토자가 들어가 있는 대지고. 예. 그 다음 우리 학창시절에 옷을 어떤 애가 크게 입고 왔어. 그럼 뭐 뒤집어 쓴 것 같다고 얘기해요? 자루 뒤집어 쓴 것 같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옷 이자가 들어가 있는 대자를 뭐라고 한다? 자루형 모양의 택지, 대지라고 한다고요. 그럼 시험에 얘가 한자로 나올까요? 역사상 나온 적 없어. 혹시 모르니까 한자로 내면 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억시켜드리는 것 뿐이에요. 됐죠? 어떤 문제를 낼지는 솔직히 어디까지 문제를 낼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맹지와 대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 둘을 같이 공부한 거네요. 느낌 받으셨죠? 네. 그 다음 나주와 건부지는 또 끊어서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이러다가 우리가 헤어지겠어요.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10분 쉬고 나주와 건부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10분 쉬세요.